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단하셨습니까? 정답은 5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지문입니다. 조문을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목적 조항의 구조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보장이 출발점이고 그 결과로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따라오고 최종적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지점에 도착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순서 중 하나를 슬쩍 빼거나 순서를 바꿔서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문은 순서와 표현 모두 원문 그대로이니 걱정 없이 5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에 있다. 짧은 지문이니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5표입니다.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1조의 목적 조항 중 한 조각을 떼어낸 지문입니다. 생활 안정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목적 조항을 구성하는 핵심 축입니다. 이렇게 목적 조항을 통째로 물어보지 않고 한 단어씩 잘라서 물어보는 방식이 노무사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결국 목적 조항 전체를 외워두면 어떤 방식으로 잘라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번 기회에 제1조 전체 문장을 그대로 입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걸리셨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답은 5표입니다. 다만 정확히 보면 원문에서 생활안정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제1조는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두 가지를 나란히 언급한 뒤에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이 지문은 생활안정을 생략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만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서술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틀린 문장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이 지문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조문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옳은 지문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실제 조문을 온전히 쓸 때는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반드시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한 단어만 빼고 서술형으로 쓰면 감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마치고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자, 갑니다. 정답은 5표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에 대해 독자적인 정의를 두지 않습니다. 자, 최저임금법 제2조를 보면은 근로자, 사용자, 임금 모두 근로기준법 제2조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의 체계 안에서 임금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려다 보면은 두 법 사이에 해석의 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개념 자체를 근로기준법의 통째로 위임해 버린 것입니다. 다만 이 지문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와 임금의 정의만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것이지 최저임금에 실제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까지 근로기준법과 완전히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판단하셨습니까? 정답은 5표입니다.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2조가 근로기준법 제2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법의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은 형식적으로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지문은 표현만 바꿔서 앞에 논점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같은 조문을 두고 표현만 살짝 바꿔 반복 출제하는 것은 사법시험 노동법에서 흔한 패턴입니다. 결국 최저임금법 제2조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변형 지문 여러 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최저임금법상의 임금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개념과 동일하다. 이번 지문입니다. 정답은 5표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는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저임금이 지켜졌는지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을 임금에 포함시키느냐, 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이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금이 맞지만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따질 때는 별도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지문은 임금의 개념이 같다는 것만 묻고 있으니 5표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산입 범위까지 갔다고 물으면은 그것은 별개의 논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히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짧게 갑니다. 정답은 O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 원문을 그대로 옮긴 지문이라 특별한 함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국가고급과 국가 7급 양쪽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은 짧고 단순해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손대기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마다 표현만 바꿔서 계속 나옵니다. 앞서 정리한 근로자, 사용자, 임금 세 가지 개념이 모두 근로기준법 제2조를 따른다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번에는 판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정답은 O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에 근거한 지문이고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례 하나를 짚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7일 2006-453-627 판결에서 명목상 산업연수생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였다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함이나 계약서의 명칭에 속지 말고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와 근로 제공의 실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최저임금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반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틀이 되니 이름과 실질이 다른 사례를 만나면 항상 이 판결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말한다. 마지막 지문입니다. 정답은 O표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계속 반복해서 확인한 최저임금법 제2조 그대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사용자, 임금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 어느 하나도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전부 근로기준법 제2조로 넘겨버린 법입니다. 여기까지 9개 지문을 쭉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결국 출제자가 물을 수 있는 조합은 근로자, 사용자, 임금 세 가지를 따로 묶거나 같이 묶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다만 임금 개념이 같다고 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까지 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이라는 별도의 조문이 통제한다는 것, 그리고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을 본 산업연수생 판례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눌러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